네, 이 수업은 제가 하는 민주주의자 독립운동가의 계보 찾기 그 시리즈의 일환으로 하고 있죠. 구한말의 월남 이상재 선생부터 시작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 몽양 여운형 선생, 죽산 조봉암 선생, 그리고 해공 신익희 선생으로 이어지는 이제 수업이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이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이를테면 사회주의나 혹은 무장투쟁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길에 집중했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조명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한국 야당 최초로 여성 당대표를 역임했던 박순천 의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교재는 이 백산서당에서 나온 박순천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 책이 있어서 이 수업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분이 최정순이라고 이분이 박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거를 책으로 묶어서 낸 건데 이분이 보니까 이화여대 사회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화여대 시절에는 맹렬 운동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시절에 시위하다가 뭐 감옥도 가가지고 열 며칠 구류도 살고 오시고 뭐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졸업한 후에는 웅진 싱크빅이라고 아시죠? 그 출판사. 웅진 싱크빅이라는 출판사에서 뭐 전문까지 그 기업에서 전문까지 하실 정도로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국민대에서 정치학 석사하고 박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치학 박사를 50살에 50살에 그러니까 제 나이죠. 제 나이에 이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신 거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왜 박순천을 연구했냐? 이게 좀 재밌어요. 이게 책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분이 박순천으로 박사학위를 쓴 이유는 이 여고생이던 시절에 여고 2학년 때 한문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제 야당 정치인으로 활약하던 이제 박순천 언급을 하면서 너도 나중에 커서 박순천처럼 되어라 이렇게 그렇게 덕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 박순천이라는 이름이 딱 이렇게 입력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학을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원을 다닐 때 뭘로 박사학위 논문 쓸까 하다가 이제 운명처럼 다시 박순천 그래 박순천 여사가 있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다시 연구해서 그걸로 이제 그분의 인생을 정리하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됐다. 그래서 그걸 책으로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박순천 여사는 이 최정순 박사 이 저자의 최초의 여성 정치 리더이자 롤모델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 책은 전기가 아니잖아요. 전기가 아니라 박사 논문이기 때문에 나름의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정치학 박사 논문이니까 전기나 평전이라면은 그냥 역사 소설만 쭉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박사학위가 되려면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야 돼요. 뭔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을 입증하는 그런 게 논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론적 배경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최정순 씨가 그 기댄 이론이 뭐냐? 이게 리더십 이론입니다. 그 리더십이라는 게 사실 정치학의 영역이냐 아니냐 좀 애매하긴 해요. 사실 리더십은 요즘은 경영학에서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현대 정치학에서는 리더십으로는 논문을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이분은 이제 뭐 연세도 좀 있으시고 직장 생활도 하셨고 하니까 리더십 쪽으로 이렇게 이론을 잡아서 그걸로 논문을 쓰신 거죠. 그래서 리더십 이론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가가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저도 이제 그분 책 읽고 한번 그 이 양반이 쓴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양반 책이 국내에서는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표지로 해서. 저도 그 책 읽어봤고 아마 이게 노무현 대통령님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임기 중에 추천을 해가지고 유명한 그 노무현 대통령 책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저도 전에 그 한국을 바꾼 네 명의 대통령이라는 제가 수업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업의 전신인 현대사의 네 명의 대통령을 다룬 이제 그 책이 그 수업이었는데 그 책 수업을 할 때 저도 이분의 리더십 이론, 그 이 변혁적 리더십 이론을 통해서 한국의 대통령들을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것과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박순천 여사를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반갑다. 나랑 비슷한 생각을 했구나. 저도 만약에 정치학과를 계속 다녀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으면 아마 요런 식으로 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선행 연구를 하신 게 있었던 거죠. 이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그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리더십 이론가인데 크게 이제 리더십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있고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 통해서 예를 들면 이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막 조정해서 너는 A 먹고 너는 B 먹고 A랑 B가 비슷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이익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
이렇게 하면서 현상 유지를 너무 그 싸움이 지나치게 팡하고 파열되지 않게끔 갈등이 심해지지 않게끔 잘 조정하면서 현상 유지를 해나가는 그 어떤 상인적인 그런 리더십이 바로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번즈가 말하는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건 단순히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아니야. 현상 유지를 넘어서서 어떤 이상적인 우리가 가야 할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현행 제도의 구조와 틀을 싹 바꿔내는 거죠. 바꿔내면서 기존의 균형에서 더 나은 새로운 균형 상태로 아예 구조와 틀을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변혁적 리더십. 영어로 하면 트랜스포밍 리더십이에요. 뭔가 트랜스폼 한다는 게 뭘 바꿔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폼 리더십이다. 트랜스폼하는 리더십이라고 해서 트랜스포밍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은 많아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회사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뭔가 이제 그 사람이 달려들어서 이해관계를 풀어내고 갈등을 중재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래적 리더십은 그 사람이 만약에 없었어도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과거와 현재가 똑같아. 왜냐면 갈등만 안 나게 조정하고 현상 유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적 리더십은 그것도 의미는 있긴 하지만 세상을 크게 바꾸는 리더십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조직의 변혁적 리더가 등장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과 뒤, 그 앞과 뒤가,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공동체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앞과 뒤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를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또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우리나라 정치판에 미친 영향,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분도 사실은 그런 변혁적 리더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뭔가 역사적으로 큰 족적을 남기고 그 앞과 뒤의 역사를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변혁적 리더라고 하는데 이 저자인 최정순 박사는 박순천 여사도 바로 그런 종류의 변혁적 리더였다. 그런 가정하에 박순천의 인생을 한국 정치와 사회를 변혁해 나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박순천의 인생을 쭉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 박순천으로 인해서 한국의 정치와 사회가 이렇게 변했다. 라고 한다면 이 변혁적 리더십 이론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논문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벌써 2015년에 나온 책이에요. 책으로는 2015년에 나왔고 그 얘기는 논문은 그 전에 썼다는 거겠죠. 그래서 거의 10년도 더 전에 나온 논문이라 약간 좀 낡은 사실 리더십 이론도 그 이후에 많이 발전했는데 그 맥거리버 번지는 너무 유명한 옛날 70년대인가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옛날 분이기도 하고 이 이론에 맞춰서 좀 약간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 근데 이제 논문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약간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으면 또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적 틀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이론적 틀로 박순천 여사의 인생을 설명해 나가고 있다. 이제 그 얘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일단 박순천의 인생을 크게 그 20대부터 시작해서 독립운동 시기, 그리고 해방공간과 1950년대 이승만과 함께했던 이승만과 어쨌든 이렇게 협력과 갈등을 했던 시기, 그리고 나중에 1960년대 이후에 박정희 정권 시기,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 야당 주요 정치인으로 일하면서 또 갈등하고 또 협상하고 요랬던 시기로 이제 크게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업도 비슷하게 요 세 개 시기로 나눠서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로서의 박순천, 그리고 1900 해방공간과 1950년대까지의 정치인으로서의 박순천,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야당 대표로서의 박순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시기로 1강, 2강, 3강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박순천 여사는 1898년 경남 동래군 기장면에서 한학자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교걸이었던 거죠. 유교걸. 요즘 말하는. 근데 1898년이라는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양반집 교수로 태어났는데 이 1898년이면 비슷한 세대가 누굽니까? 제가 이 수업에 앞에서 다뤘던 죽산 조봉암 선생이 1899년생이죠. 그러니까 조봉암보다 한 살 위에 누나인 거야. 그러니까 거의 이제 요 비슷한 세대죠. 그리고 요때 요 1890년대 말에 태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 사람들이 바로 20년 뒤에 1919년에 뭘 맞이합니까? 3.1운동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19살, 뭐 20살, 21살, 요 언저리에 한참 피 끓는 청년으로서 이제 한참 활동력이 왕성하던 시기에 3.1운동이라는 역사적 대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해공 신익희도 그거보다 조금 위였지만 비슷한 세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3.1운동 세대인 거예요.
전형적인 3.1운동 세대의 일원으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게 죽산 조봉암도 그렇고 해공 신익기도 그렇고 이제 이 박순천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는 조봉암이 제일 어리고 박순천 여사가 그거보다 한 살 위였던 겁니다. 제가 전에 다른 그 민주당의 50년사를 다룬 강의를 하면서 박순천 여사를 뭐에 비유했냐면 유관순 열사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유관순 여사도 3.1운동에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잖아요. 만약에 유관순 열사가 살아남아서 정치인이 됐다면 박순천 여사와 비슷한 또래였을 거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요 뒤에 있는 사진이 이게 박순천 여사가 3.1운동 때 체포돼가지고 그 머그샷이라 그렇죠. 근데 찍힌 그 사진인데 유관순 열사도 요 비슷한 사진이 있죠. 그 비슷하죠 느낌이 그 시대. 물론 이제 나이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유관순 열사는 3.1운동 당시에 여고생이었고 그 이화여대 전신인 이화여고의 여고생이었고 박순천은 그보다 조금 한 두세 살 위죠. 두세 살 위인 언니 유관순 여사보다 조금 더 언니인 이제 세대였는데 그리고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었죠.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세대였다. 3.1운동의 어떤 대표적인 3.1운동 참가 세대입니다. 여튼 그의 아버지는 한학자 출신이었지만 개화파였어요. 개화파여가지고 그리고 또 기독교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개화파, 이게 부한말이 기독교도였어? 그럼 벌써 이제 개화, 그 실학, 개화 이런 느낌이 팍팍 나죠. 그리고 또 장로교회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렸을 때 장로교 세례를 받았고 나중에 4.19 이후에 정치인 되고 나서 4.19 이후에는 천주교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신파로 활동했는데 그 신파의 후배였던 김대중 대통령도 이때쯤에 같이 천주교로 이제 입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박순천 여사가 12살 때 1898년생이니까 12살인 1910년에 한일 이제 병합 우리 경술국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살이면 완전히 꼬맹이잖아요. 솔직히 초등학교 막 마치고 중학교 1학년 이 정도 나이니까 완전히 어린 소녀였지만 그 사람들 틈에 끼어서 방에 이제 그게 그런 소식이 붙은 걸 보고 뭔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울고 있으니까 같이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마 이제 단발령 때였겠죠. 뭐 상투가 잘린 채로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님이 막 통곡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태극기 이제 아마 일제 시대가 온 거죠. 태극기를 항아리에 담아갖고 담장 밑에 파묻는 걸 봤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꼴을 이제 12살 소녀 아주 민감한 사춘기 12살 소녀의 눈으로 나라가 망하는 걸 직접 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일제에 대해서는 반항적인 이건 아니지 않냐 라면서 이제 온 가족이 다 그런 집안이었고 뭔가 반항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제 시대를 맞이한 소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교육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교육을 중시했다는 게 박순천 여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신여성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게 초창기 페미니스트들도 그렇고 모든 신여성들이 다 처음에는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의식이 깨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딸이었지만 이 박순천 여사에게 개화 교육을 시킬 생각을 했고 이 당시에 사실 딸들한테 교육 잘 안 시켰잖아요. 초등학교라도 들려보내면 다행인데 박순천 여사는 이미 서당에 다니고 있었고 아버지가 서당은 원래 여자는 안 받아줬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일부러 남장을 시켜갖고 남학생인 것처럼 머리 짧게 깎고 남장을 시켜서 일부러 서당을 보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사실은 공부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주 특별히 이 딸의 공부에 아주 특별히 신경을 쓰는 굉장히 게임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부한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어떻게 보면 좋은 아버지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박순천을 부산으로 원래 밀양 출신이라 그랬죠. 근데 부산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그게 연고가 돼가지고 국회의원 나올 때 부산에서도 한번 당선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산으로 가서 호주 선교사가 운영하던 일신여고라고 하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일신여고가 아마 아직도 있죠. 그 일신여고 부산 일신여고에 다니는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반일 감정이 싹트게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신여고가 이제 일제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일본인 교사들이 막 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일본인 여자 선생님 막 놀리느라고 문 앞에 철을 칠해갖고 뭐 미끄러지게 한다든가 뭐 그렇게 골탕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 천황 진짜 겁도 없죠 진짜 일본 천황 사진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해가지고 얼굴 이렇게 웃기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사실 그 나중에 일제시대 말 같으면 걸리면 죽었을 텐데 이때만 해도 일제시대 초기고 그리고 그 학교 자체가 그런 반일 감정이 충만한 학교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크게 문제 안 삼고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면서 뭐 놀고 뭐 그랬나 봐요.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학창 시절부터 약간 일제에 대해서 반항기가 있는 이제 그런 그 여고생이었다.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917년에는 이제 요거를 그 일신여고 졸업하고 이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바로 취업을 하는 시대예요. 이때는 일제 시대 한국에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나오면 배울 건 다 배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 당시에는 그 여자가 고등학교만 나와도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바로 마산에 있는 그 부산 옆에 있는 마산에 있는 의신여학교, 의신여고 지금은 여고지만 그 당시엔 뭐 중고 같이 했겠죠. 의신여학교로 가서 거기서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교사가 됩니다. 뭐 대학도 없고 이제 고등학교만 나오면 다 취업할 수 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가는 신여성이야. 그러니까 그 시절에 굉장히 드물게 서당 교육부터 시작해서 개화기 그 여성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또 취업까지 한 굉장히 이제 그 선진적인 신여성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범상치 않은 리더십을 이제 리더의 자질이 드러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두세 살밖에 나이 차이 안 나는 언니가 선생님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갖고 애들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뭐 말을 들었겠어요. 여고생들이 막 자기들끼리 시끄럽게 떠들고 너는 선생이냐 뭐 마치 교생 대하듯이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요즘 뭐 참교육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 회초리를 들고 그러니까 애들을 때렸으면은 그거는 그냥 폭력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회초리를 들고 자기 팔을 때렸다는 거예요. 얘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면서 내 잘못이다 하고 자기 팔을 때렸다는 거야. 근데 처음에 한 번 때렸을 때는 애들이 막 깨르르 하고 웃었다는 거야. 오, 저 선생님 이상한 짓 한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세 번 때리고 엄청 세게 계속 자기 팔을 때리니까 이건 내 탓이다.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갑자기 이제 이게 분위기 장난 아니구나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앞에서 자기 팔 때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다 같이 울었다는 거야. 학생들이. 다 같이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 희생을 하면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살밖에 나이 차이 안 나는 언니가 이 수십 명의 그 혈기왕성한 여고생들을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제 따르게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학생들한테 저 선생님이 뭔가 다르다. 사실은 이 박순천 여사는 원래 이름은 박명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명년이라는 이름을 썼죠. 왜냐하면 자꾸 애들이 어렸을 때 죽으니까 이 당시에는 명이 길었으면 좋겠다. 길게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명년이라고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박명년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요 시절에 의신여고 교사 시절에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했던 게 바로 이 조선인 교사와 일본인 교사 사이에 급료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인 선생은 월급이 24원이었고 조선인 선생은 12원밖에 절반밖에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일제시대라지만 이거 두 배 차이는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인 학생 아마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조선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그냥 선생이 된 거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서 굳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조선까지 식민지까지 와서 선생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임금을 좀 많이 줘야 됐긴 했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오라고 했겠지만 어쨌든 이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인데다가 또 민족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소재잖아요. 그래서 이 급료 차별을 알게 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조선인 선생 차별하지 마라 라면서 이제 등교 거부 투쟁을 했다는 거야. 이 학생들이 일제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당국 측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 나쁜 조센직 놈들 말이야 이게 겁도 없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놈들 싹수가 놀아니까 이 학교는 폐교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학교를 아예 폐교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당국에서. 근데 이제 박수현 선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또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성 교육이 이 당시에 얼마나 몇 개 안 되는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여학교가 아마 마산 지역에 하나 있었겠죠. 근데 이 여학교 망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일일이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등교 거부한 학생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설득을 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내 팔까지 때려가면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학교가 폐교되면 어떻게 되니까 박순천 여사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어쨌든 교육은 계속돼야 된다.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신여성으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이 끊겨서는 안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이유로 이 학생들을 설득을 했고 그래서 학생들이 결국 등교 거부를 풀고 학교에 나와서 이 폐교기를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박순천 여사가 등교 거부를 선동한 게 아니라 등교 거부를 하지 말라고 애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차별당하는 교사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리더십인지 아시겠죠? 박순천 여사는 뭔가 극단적인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해결사로 나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고 갈등이 벌어지면 양측을 중재하면서 해결사로 나서서 뭔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일종의 중재자형 리더십에 가깝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요거는 사실은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 뭐 현대사에서도 쭉 정치 과정에서도 그런 태도가 계속 드러납니다. 자, 어쨌든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아주 두터운 신뢰를 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학생들이 그래도 박순현 선생은 사심이 없구나. 저분은 그래도 이 학교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신뢰가 생겼고 그 신뢰가 바로 3.1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교사로서 3년 차가 됐을 때 드디어 1917년에 교사가 되고 1919년이잖아요. 그래서 3년 차가 됐을 때 드디어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박순천도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일개 교사에서 독립운동가로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3.1운동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청년 대표로 참여했던 이갑성이란 분이 있었어요. 그 이갑성이란 분이 박순천 여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마 이제 그 임금차별 그 문제 때문에 좀 유명해졌겠죠. 그래서 이제 왜 같은 비슷한 세대니까 이분이 마산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산까지 찾아와서 내가 이갑성이요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박순천 선생 만나러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박순천을 만나서 비밀리에 회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서 이러이러 해가지고 3월 1일 날 독립운동을 독립만세 시위를 벌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때 그 춘원 이광수가 이때 이제 최남선이 썼던 그 유명한 독립선언서 기미 독립선언서 사본을 주고 그리고 그걸 알리는 독립신문도 비밀리에 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전달을 이렇게 다른 사람 통해서 또 전달을 받아서 그걸 몰래 받아가지고 비밀리에 그 학교에서 이렇게 등사를 한 거죠. 그 어디 가가지고 부탁해서 쫙 등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태극기도 이미 일제시대가 들어온 지 10년 됐으니까 태극기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태극기도 몰래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산에서 이 3.1 만세 운동을 비밀리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이 정도 참여를 했으면 이 3.1 운동 때 뭐 남들이 만세하니까 나도 따라서 오 하고 불렀다 이런 정도의 단순 가담자는 아닌 거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상당히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시위 주동자 정도는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한 3.1 운동 세대라고 할 만한 그런 활동을 했다. 박순천 여사가.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되시는 거죠. 나중이지만. 그래서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일어나고 수천 명의 희생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알기로 마산에서는 3월 1일에 바로 하진 않고 그게 내려오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3월 4일, 5일 이때쯤에 아마 요 시위를 주동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48명이 당시에 구속이 됐고 박순천도 시위 중에 바로 체포돼가지고 구속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게 알다시피 개신교 교회에서 키워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신원보증하고 아예 그럴 애 아니다 하면서 주동자 아닐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원보증을 해서 그냥 단순 가담자로 이게 여성이고 하니까 단순 가담자로 분류가 돼서 일주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어요. 그런데 근데 하숙방에 숨겨놨던 태극기하고 독립선언서가 대거 이렇게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발견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야 단순 가담 줄 알았더니 주동자였잖아. 그래갖고 다시 또 지명수배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못 들어가고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살, 21살 이제 나이에 이제 도피 생활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도망을 다니지만 걸석 재판을 해가지고 일제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를 합니다. 그 젊은 여자가 징역 1년 받았으면 굉장히 크게 받은 거죠. 여성으로서는 그 당시로도 굉장히 무거운 그냥 만사 시위한 것밖에 없는데 굉장히 무거운 형벌을 받은 거고 그래서 처음 체포됐을 때는 단순 가담자인 줄 알고 그냥 풀어줬는데 알고 보니 주동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박순천이 정치를 하면서 나중에 회고록을 이렇게 신문에 연재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이게 이 당시에 어떤 생각이냐면 잔다르크 자기는 잔다르크 같은 사람이 되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잔다르크를 본뜨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3.1 운동 할 때 보면 일본 헌병들이 막 그 칼대 들고 막 휘두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팔도 자르고 막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헌병이 칼을 휘두르는 걸 보면서 아, 저 칼에 내 목이 떨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다운 약간 좀 치기기도 하고 낭만주의적인 그런 심정이었다고 할 수 있고 아마 유관순 여사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간 상황에서도 1년 뒤에 유관순 여사가 딱 이렇게 시위 주동자로 감옥에 가서 1년 뒤에 3.1 운동 1주년을 맞아갖고 감옥 안에서 시위를 또 만세 시위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걸려서 고문당하다가 결국 그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인 거지. 이분들은 3.1운동 그 만세를 미치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고 아마 유관순 여사와 박순천 여사가 비슷한 멘탈리티로 그런 3.1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사건으로 더 이상 이미 전과자가 돼버렸으니까 정상적인 교사 생활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할 수 없게 됐고 또 마산에 있다가 걸리면 이제 체포되니까 마산에도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3심이 떨어진 칠원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아는 지인이었던 최용구라는 사람의 집으로 도피를 하는데 여기서 이 최용구의 부인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내 친척 동생인데 주변 사람들이 뭐 3.1운동 때문에 도망왔대 이러고 막 수근수근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 친척 동생인데 전라도 순천에 전라도 순천에 시집 갔다가 소방받고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본명이었던 명년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제 도망자 신분이니까 순천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다는 거야. 그게 바로 박순천이라는 이름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운동 때문에 체포를 피해서 도망자 시절, 수배자 시절에 쓰던 가명이 순천이었고 그 이름을 나중에 아예 정식으로 개명을 해서 정치를 하면서 박순천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죠. 뭐 그럴듯하죠. 3.1운동 때문에 생긴 이름이니까 뭐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명예로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즉 박순천은 원래 3.1운동 전까지는 박명년이었던 거죠. 박명년이었다가 3.1운동을 계기로 박순천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다. 역시 전형적인 3.1운동 세대다라고 할 만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마산으로 몰래 돌아왔던 박순천이 더 이상 조선에는 이제 있을 수 없게 됐잖아요. 조선에 있으면 언젠가 잡힐 테니까. 그리고 잡히면 징역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 일본 유학을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28 독립선언이 춘원 이광수가 일본에서 그걸 썼잖아요.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이제 그 유학생들이 아주 그 독립운동가들이 드글드글하던 시절이야. 사실은 뭐 나중에 그 해방공간에서 활동하는 해공 신익희라든가 고아 송진우라든가 인촌 김성수라든가 그런 기라성 같은 뭐 춘원 이광수 최남선 말할 것도 없이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일본 유학생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 좀 하면 다 미국 유학 가듯이 그 당시엔 일본 유학 가는 게 그것도 신교육의 코스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조선에 있을 수 없고 나이는 21살, 21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럼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유학이나 가자. 저 사실 이건 집에서 유학 보내줄 만한 또 재력이 되니까 가능한 얘기였겠죠. 어쨌든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데 또 본인의 실명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 첩보 영화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가 마산으로 돌아올 때는 무슨 머슴 차림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 변장의 명수예요. 그리고 이때 일본으로 갈 때는 먼저 화려한 기생 차림, 여자니까 이번에 또 기생 옷을 입고 기생 차림을 하고 부산으로 가서 그래서 친구인 황신덕이라는 분을 만나고 그리고 또 다시 일본 사람으로 일본 기모노를 입었겠죠. 일본 사람으로 또 변장을 해서 또 배를 타고 무사히 도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순천의 젊은 시절의 이 도피 행각이나 이런 거는 첩보 영화로 밀정 같은 영화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오마주 할 만한 그런 어떤 재밌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으로 가게 되고 일본에서는 한국 유학생 조직인 하구회라는 거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 수업인 해공신이키 때 해공신이키가 이 하구회를 처음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구회 총무도 하고 그랬었죠. 이 하구회라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일본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해공신이키하고는 요런 때 인연이 돼서 나중에 민주당을 같이 하게 되죠. 어쨌든 1920년대 초에는 그 요시오카 여자 의전이라는 데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요시오카 의전을 쭉 다녔으면 여자 의사가 됐을 수도 있었겠죠. 우리나라 최초에. 근데 몇 달 뒤에 체포가 되면서 결국. 왜냐하면 이 양반이 이제 집에서 그 학비를 쓰라고 돈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보내주면서 얘가 가명을 쓰는 걸 모르고 집에서 어머니가 박명년이라는 본명으로 돈을 보내준 거야. 근데 박명년이는 수배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온 것 때문에 일본 경찰에 딱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일본에서 이제 학업을 시작하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체포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여자 의사가 되는 길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달간 도쿄에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 도쿄에서 너 그냥 여기서 몇 달만 복역하면 뭐 여자고 학교 다니는 중이고 하니까 그냥 모범수로 석방시켜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박순천 여사는 또 무슨 생각인지 내가 왜 일본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냐? 나는 당당하게 내 나라에 가서 복역하겠다. 이미 조선은 식민지가 됐는데 어쨌든 내 나라에 가서 복역하겠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조선으로 다시 이제 납송이 돼서 결국 조선으로 돌아와서 마산형무소에서 결국엔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마산형무소에서 복역할 때 사진이 바로 요 사진이겠죠. 그래서 결국 1921년에 마산형무소에 복역을 하게 되고 1년 4개월간 원래 1년형을 받았는데 뭐 도망 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늘어났겠죠. 그래서 1년 4개월간 수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원래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몸을 좀 수술이면서 요양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3.1운동 때문에 붙잡혔던 거에 대한 이제 형은 살고 나왔어. 그리고 이때 도쿄 유학생 단체 아까 말했던 그 하구회 총무를 시니키에서 총무를 하고 있던 변희용이라는 분이 방학 때 잠깐 이제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동네 박순천 그때 활동했던 박순천 씨가 집에서 이제 형기 마치고 나와서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니까 잠깐 인사하러 온 거죠. 근데 사실 왜 왔겠어요? 젊은 사람이. 박순천이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그래갖고 연애하려고 사실은 온 거예요. 그래갖고 박순천의 집에 와서 방문을 했고 요때 이제 박순천의 아버님을 당연히 그렇잖아. 외간 남자가, 그것도 젊은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집에 찾아와서 박순천 씨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명렬 씨 있으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깜짝 놀라고 너 어떤 놈이야? 이러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면담을 했겠죠. 면담을 해서 보니까 아주 훌륭하고 번듯한 청년인 거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얘가 어떤 집안인가 해가지고 박순천의 아버님이 그 집까지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까지 찾아가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또 집안도 그 지역에 굉장히 훌륭한 또 집안이야. 그러니까 얘를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어차피 외간 남자가 집까지 찾아왔으면 그 당시에는 이미 인연이 이어지고 아빠가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박순천한테 너 이 변희용하고 결혼한다면 내가 일본 유학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순천 여사는 전혀 결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원래 이제 신여성으로 자기는 잔다르크처럼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나는 결혼 생각 없다고 이미 왜냐면 17살에 이미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는 결혼 안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각은 없었지만 또 결혼 얘기를 안 하면 안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뻥치고 이 사람 결혼할 거라고 뻥치고 그냥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이랑 같이 다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분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나중에 같이 일하다가 그 얘기는 좀 뒤에 나오고 어쨌든 박순천은 그래서 다시 유학을 가가지고 처음엔 여성 의전을 들어갔다가 그거는 이제 안 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참 이 시대의 여성들은 정말 이렇게 꿈이 다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종사가 되려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고 여류 실제로 그 우리 처음 그 여류 조종사를 다룬 한국 최초의 여성 여류 조종사를 다룬 영화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여류 조종사가 될 생각으로 도쿄 홋카이도에 있는 체육 전문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 전문 학교를 가서 여기를 2년을 마치면 이 체력 검정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항공학교로 가려고 했대요. 이게 항공학교 가기 위한 이제 전단계 같은 거라.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기록을 남겨보면 공중에서 미운 족속들의 머리 위에 폭탄을 던질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종사가 돼서 일본에 폭격하는 이제 그런 이제 독립군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젊은 나이에 좀 약간 낭만주의적인 그런 생각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뭘 그러려면 먼저 체육 전문 학교를 2년을 마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운동하는 그 학교를 다녀보니까 건강이 안 따라주는 거야. 좀 폐가 나빠져가지고. 이 당시에는 또 이렇게 기침 많이 하고 이렇게 이런 천식 이런 거 많이 걸려서 막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폐가 나빠져가지고 도저히 체육 전문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건 중퇴를 하고 일본 여자대학의 사회학부로, 그러니까 사회학자가 된 거예요. 사회학 전공이 된 사회학부의 여공보전과라는 게 있었대요.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공보전과로 들어갔고 이 일본 여자대학에서 박승호 씨, 황신덕 씨 이런 사람 이게 이분이 평생 친구고 동지래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평생 친구이자 동지가 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 삼총사가 된 거지. 여성 이제 활동가 삼총사가 된 거지. 그리고 이때 박순천의 인생의 3.1운동과 함께 또 하나의 아주 결정적인 어떤 충격을 주게 되는 큰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바로 관동 대지진과 조선인 대학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박순천과 같은 조선인 유학생들이 이 관동 대지진,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땐 방학 중이어갖고 조선에 가 있었대요. 그랬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관동 대지진 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이쿠 하고 이제 일단은 일본으로 안 돌아가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조선인들이 엄청나게 학살을 당하고 있다는 거야. 관동 대지진 이후에. 그래갖고 이건 안 되지 하고 다 같이 이렇게 변희용 씨랑 뭐 다시 다 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조선인 유학생들이 이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태 조사. 도대체 실제로 나중에 보면 5천 명에 이르는 조선인들이 이때 막 억울하게 뭐 그 있잖아요. 뭐 그 무슨 십전인가 그 발음해보라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하는 그 발음을 조선인들이 잘 못하니까 그 발음해보라 그러고 그 발음을 잘 못하면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박열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게 아주 잘 나오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 하니까 이 박순천 여사와 변희용 총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도대체 야만적인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조선 유학생들이 같이 이 조선의 학살 사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러 쫙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거죠 사실. 그러다가 자기도 사실은 그 피살당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 몇 달 안 된 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나서서 발벗고 그 조사를 했고 박순철은 이때 일본에서 조선 여자 학흥회, 그러니까 배움을 흥하게 한다. 학흥회의 주요 멤버로 활약을 하면서 총무를 맡았고 일종의 그러니까 뭐 여자 동문회장 같은 거겠죠. 일제 요시찰 이 단체가 일제 요시찰 단체가 되면서 감시와 탄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때 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도쿄 YMCA 주관으로 열린 관동 대지진 피학살 동포 추도식이 열렸대요. 그 추도식에서 공식적인 그 조사단 대표로 추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추도사를 한다는 건 사람들 눈에 띈다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일제의 경찰에 의해서 체포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조선인 유학생을 대표해서 추도사를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것이고 이 관동 대지진의 진상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일종의 항일운동의 일환이기도 하고 훗날 상해 임시정부가 이 조사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그러면 이제 몇 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결과가 있어야 뭐 항의를 하고 배상을 청구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임시정부 자체가 반국가 단체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걸 뭐 전혀 신경도 안 썼겠지만 어쨌든 상해 임시정부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일본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됐다는 거죠. 물론 뭐 배상을 받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이 조사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일본 언론이 나서서 이걸 취재를 해줬을 리도 없고. 근데 이분들이 이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도 관동 그 대학살의 진상에 대해서 당대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1차 자료를 이분들이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조사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그 조선인 하구회 총무님 변희용 씨와 다시 이제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동지의식도 생기고 뭐 급속도로 또 연애 감정도 생기고 그랬겠죠. 급속도로 다시 가까워졌고 원래는 결혼 절대 안 할 거라고 하고 유학을 왔지만 결국에는 다시 이분하고 가까워져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조선으로 돌아와서 서울에 있는 무교동의 태인관이라고 하는 원래 그때 3.1운동 때 보면 태화관도 있고 무슨 뭐 그런 관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음식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서양 뭐 요정 같은 음식점이겠죠. 고급 음식점. 거기서 이제 태인관이라는 곳에서 결혼식을 1925년에 올리게 됩니다. 이때 박순천의 나이가 28살, 그리고 변희용 씨는 나이가 32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실 28살, 32살이면 꽤 그러니까 노처녀죠. 이 당시에 조혼하는 풍습이 있던 시절이니까 여자가 28살, 남자가 32살이면 굉장히 노총각, 노처녀까지 결혼 안 하고 버틴 셈인데 그건 다 이분들이 약간 둘 다 독립운동가로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렇게 결혼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좀 늦게 결혼했다. 그리고 결혼식 때도 사실 이 당시에 뭐 알다시피 이미 서양물이 좀 들어온 상황이라 결혼식이면 흰 뭐 드레스를 서양식 드레스 간단하게라도 입던가 아니면 전통 혼례로 면지곤지 찍고 뭐 이렇게 전통 혼례 뭐 복장을 입고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때 결혼식 때도 박순천 여사는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었다는 거야. 근데 왜 그랬겠어요? 이 검은 치마라는 게 조선을 대표하는 평상복이기도 하지만 당시 무정부주의를 상징하는 색깔이었다는 거죠. 무정부주의가 되게 검은색을 물론 나중에 나치도 검은색을 쓰긴 했지만 원래 무정부주의자들이 검은색을 그러니까 좌파 사회주의는 빨간색을 쓰고 무정부주의는 검은색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색 옷을 입었던 거는 실제로 그런 어떤 무정부주의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었다라고 본인도 그렇게 나중에 언급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무정부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그 독립운동가가 누구냐면 그 영화로 만들었던 박열이라는 분이죠. 박열. 천황 그 암살 시도를 했던 그 박열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교류하고 박열이 감옥에 갔을 때 박열이나 누구죠? 친일파 암살을 했던 안승환 열사 뭐 이런 분들이 감옥 갔을 때 그 옥바라지도 일본에서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성향이 있어서 일부러 저항의 의미로 그 결혼할 때도 그 드레스 안 입고 흰 저고리에 검은색 무용 치마를 입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다른 국내 독립운동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박순천 여사도 애국 계몽운동 그리고 여성 교육운동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잠깐 그 유학생 시절에 국내에 들어오면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회를 많이 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뭐 도산 안창호도 이런 강연을 많이 했고 그다음 몽양 여운형도 그렇고 죽산 조봉엄도 그렇고 젊었을 때 다 이런 강연 활동을 많이 하죠. 청년 시절에. 그래서 강습회, 강연회, 야학 이런 걸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고 뭐 유영준, 정순회 이런 사람들 나중에 해방 이후에도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조선 여자 유학생 순강단, 그러니까 순회 강연단이지. 그래서 순회 강연단, 그래서 순강단을 만들어서 방학 되면 부산, 통영, 안동, 안성, 함흥 이런 지역까지 조선 각지를 막 돌면서 계몽 활동을 막 강연 활동을 펼치고 이런 게 나중에 조선 동아일보에 기사화돼 가지고 지금도 기록이 남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박순천 씨는 강연을 되게 잘했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청중들의 엄청난 호응을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치인이 됐을 때 아주 명연설가로 정치인 돼서도 이 박순천이 잘 나갔던 이유가 말을 잘해서 연설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민주주의자의 주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연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연설 관련된 책도 냈고 그래서 그 제가 민주주의적 독립운동가의 대표로 꼽는 도산 안창호, 몽양 여운형, 죽산 조봉암, 해공 신익희 다 뭘로 유명합니까? 다들 연설로 유명하신 분들이죠. 우리나라 역사에 다 길이 남는 연설을 다 하나씩 남기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연설과 강연의 대가들이었는데 박순천도 그런 맥락에서 연설과 강연을 굉장히 잘하시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 결혼하고 다음 해인 1926년에 맏아들 광호를 낳고 남편과 함께 학업을 다 일본에서 마치고 뭐 졸업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일본에 있을 명분은 없잖아요. 일본에서 취업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해서 이 당시에는 이제 귀국하면 남편이랑 같이 사는 거니까 남편의 고향이었던 그 고령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아주 매운 시집살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아파 남자여도 그 고부 갈등은 똑같은 거지 뭐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주 매운 시집살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몰래 전화해갖고 그 부모님 아프시니까 잠깐 오라고 해달라고 오라고 편지 좀 써달라고 집에 부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시집살이를 아주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령이라는 게 완전 생 농촌이잖아요. 생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농촌에 글쎄요 좀 큰 어떤 뭐그 지주집 부인 정도 됐겠죠 모르지만 그래서 농촌에서 살다 보니까 이 농촌 여성들의 교육 소외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박순천은 자기도 이제 이 농촌에서 살게 됐으면 나도 농촌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뭐 그 원래 신여성들이 입고 다니는 서양 옷 같은 거 다 벗어 던지고 뭐 안경 같은 것도 안 끼고 그냥 완전히 농촌 사람, 시골 사람처럼 이렇게 머리에 쪽두리 두르고 나가가지고 같이 밭일을 했다는 거야. 밭일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여성 농사꾼이 돼가지고 농촌 여성들 팀에 끼어서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뭐 우리나라 요즘으로 치면 대학원 교육까지 다 마친 그야말로 엘리트 신여성이 그냥 농사꾼이 된 거예요. 시골로 내려가서 남편이랑 같이. 그리고 당시에 그 농촌에서 이렇게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 당시 농촌은 일제가 들어와가지고 이 소작 관계가 엄청나게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소작 관계에서 수탈도 심했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수탈당하는 상황에서 여성은 교육도 못 받잖아요. 남자애들이 서당이라도 다니는데 여자들은 교육도 못 다니니까 한글도 못 읽고 뭐 그런 애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제의 수탈과 또 남녀 관계에서 가부장적인 남녀 관계에서 오는 수탈, 그러니까 이중의 수탈을 당하고 있는 거야. 특히 농촌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일제가 이게 조선의 농업을 원래는 이제 조선의 농업을 그 쌀 농사 위주. 왜냐면 이제 일본이 쌀이 부족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조선은 쌀 공출 기지로 활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네는 그냥 무조건 쌀 농사만 해. 이렇게 미국 단작 위주로 농업을 바꾸니까 농촌에서는 여성들은 주로 밭일을 하잖아요. 남자들이 주로 논일을 하고 여자들이 밭일을 하는데 밭농사를 못하게 하고 다 논농사만 시키니까 여자들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그 밭이라도 갖고 오면 거기서 나오는 소출이라도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좀 팔아서 돈을 벌 텐데 밭농사를 다 못하게 하고 무조건 쌀농사만 하게 하니까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은 조선시대보다 더 하락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순천이 가서 자기 배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갖고 이 박순천과 변희용 이 부부가 같이 이런 농촌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농촌 계몽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두 분 다 그 일본 유학생 이게 조선에 일본 유학생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수의 엘리트들이고 그러니까 서울에 가가지고 사실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기자든 뭐 출판사 직원이든 뭐 총독부의 취업이라도 사실 하려면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 가서 엘리트로 살려면 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남편 고향으로 와서 이 일종의 농촌 계몽운동, 민족 실력 양성 운동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엘리트 여성으로서 굉장히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떤 대단한 결단을 했다고 그 자기희생적 결단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이때 춘원 이광수가 썼던 무정이라든가 뭐 그런 소설을 보면 이렇게 농촌 속으로 들어가서 분화로드 운동이라 그래서 농촌 속으로 들어가서 각야 거겨 가르쳐가면서 이제 그런 교육 사업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전형적인 그렇게 산 그 무정 속에 나오는 그 이렇게 젊은 청년 그 독립운동가들처럼 이제 그렇게 산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1933년 6월 10일 조선일보에 이 기사가 나요. 이분들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고령 지산동 야학 성황 이렇게 기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박순천이나 변희용 뭐 이런 사람들이 야학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 해가지고 교사는 변희용, 박순천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 조선일보에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기사화까지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중앙에도 좀 이름이 알려진 그런 그 농촌 계몽 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농촌의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저자인 최정순 박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최정순 박사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무려 13년간이나 이 농촌 계몽 운동을 이렇게 야학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 계몽 운동을 했고 또 이때 뭐라면 자식을 낳습니다. 이때 농사 지으면서 왜냐면 대가족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애를 낳는 거야. 그래갖고 아이를 주렁주렁 낳아 7남매를 낳아요. 아시다시피 이때는 농촌 여성은 다 같이 대가족으로 같이 수십 명이 같이 살면서 애 낳으면 애 낳고 바로 또 가서 밭일하고 그러면 또 이게 시누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 같이 대가족이 같이 길러주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렁주렁 애를 낳아가지고 이때 농촌 계몽운동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애도 계속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칠남매를 무려 낳아서 이제 아주 타산에 또 근데 이 당시에 칠남매 낳는 건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되게 그렇게 낳던 시절이고 또 그중에 몇 명은 어렸을 때 죽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13년을 살아요. 농촌에서 농사꾼이자 농촌계몽운동가로. 근데 이제 박순천 여사가 과거를 회고해 볼 때는 이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이었다는 거야. 본인은 굉장히 행복한 시절이었다는 거죠.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 농사 지으면서 아이 낳고 키우고 그리고 주변 그 여성 농민들 모아가지고 밤에 되면 야학해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사는 시절이 굉장히 행복했다라고 본인은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농촌 여성들 속에서 뭔가 이제 자기가 어떤 그 효능감을 느낀 거죠.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효능감을 느끼면서 그런 여성들과 일체화되는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행복했다고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일제가 끝나가죠. 일제가 끝나가는 1930년대 말이 되면 일제가 본격적인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왜냐면 이때 이제 전쟁을 막 벌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고령 그 변희용 박순천 여사 집에 있던 400권이 넘던 책들 이 책들도 다 압수해가고 너희들 너네 집에 뭔데 이렇게 책이 많아 이러고 다 압수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사 이 근처에 고령 완전 시골인데 거기까지 일본식 신사를 세우고 가서 막 참배하라고 강요하고 너네 왜 아직까지 이름 안 바꾸고 있어? 너네 보니까 이 지역이 명상구 같은데 너네부터 빨리 이름 바꿔서 창씨 개명을 막 강요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압박해 들어가는 거죠. 옛날에 이제 고령 시골이니까 그동안은 사실 크게 터치 안 하고 그냥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학교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막 이렇게 막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사도 나고 막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더 이렇게 감시를 했겠지. 그래서 막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더 이상 고령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침 광호가 이제 학교 갈라 해도 되고 하니까 뭐 고등학교쯤 갈라 해도 됐으니까 그냥 아들 진학을 핑계로 해가지고 온 가족이 그냥 다 같이 서울로 이제 경성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때 서울로 이 경성으로 이사를 온 게 어떻게 보면 박순천의 인생에서 신의 한 수가 된 거고 이 경성에서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그 해방 직후에 바로 정치 활동에 뛰어들면서 정계 진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국은 뭐냐?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다.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 핸더슨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이거지. 그래서 이 서울에 있어야 결국 모두 되고 모두 된다. 서울공화국이다라는 걸 이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평생 꿈에 그리던 이제 서울로 왔으니까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서울에서 한번 여성 교육을 해보자. 이 사람은 이제 여성 계몽, 여성 교육이 평생에 이제 이렇게 자기 업인 사람이니까 농촌에서도 했는데 서울에서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여성 교육 운동에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박순천의 개인사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교육에 꽂혔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면 박순천의 개인사람은 이게 아버지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박순천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 어린 시절에 남장까지 해가면서 서당을 보냈고 그다음에 개화기 신여성으로서의 정통 교육을 쫙 서양식 교육을 쫙 시켰잖아요. 기독교 맥락에서. 그리고 이제 여학교까지 보내고 여학교 교사가 됐고 나중에 일본 유학까지 다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박순천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자기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걸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기르는 데 있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여성들에게. 이 당시 여성들 학교도 안 보내던 시절인데 여성들에게 여성들만을 위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여고가 우리나라의 여고나 여대가 생겨난 건 바로 이런 맥락인 거예요. 왜냐면 여자들을 학교를 안 보내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여자들을 위한 학교라도 만들어야 그나마 애들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고도 만들고 여중도 만들고 여대도 만들고 뭐 그렇게 됐던 거죠. 그때 만들어진 학교들이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 다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이 농촌 생활 13년간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더구나 이제 7남매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뭐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외 망명을 하겠어요. 뭐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건 이런 실력 양성 운동밖에 없는 거지. 눈앞에 보이는 조선의 그 젊은 그 여고생들, 젊은 여성 그 아이 청소년들을 어떻게든 가르쳐 가지고 얘들한테 새로운 문물을 접하게 해주고 얘들이 뭔가 어린이 돼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건 교육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성 교육을 통해서 실력 양성을 하는 게 바로 본인의 어떤 먼저 배운 선각자로서 선배로서 자기의 임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연스럽게 본인은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서울에 올라와서 뭐 당장 생계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학교 설립을 이제 준비를 했고 아까 말한 그런 친구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경성방직 그 인촌 김성수가 만들었던 경성방직에도 취업했다가 조선공도라는 데에도 취업했다가 또 금강전구라는 데 이런 회사들을 막 그런 회사의 직공 등 관리하는 좀 배운 사람이니까 뭐 그런 이제 직업들을 전전하면서 그리고 평생 친구였던 아까 말한 유학생 시절의 친구인 박승우라든가 황신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학교를 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비가 없고 입학 시험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신촌대학교 만들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학비는 아주 싸게. 그래서
학비가 없고 입학시험이 없고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그런 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돈 없어도 배우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특히 여성들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 세 명의 여성이 의기투합을 해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고, 이 비용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사람 셋 다 뭐 직장인이었고 뭐 지방에서 올라왔고 돈이 없잖아요. 놀랍게도 일본인한테 돈을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능력인데, 그 당시에 되게 진보적 성향의 일본인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의 일본인 부자를 찾아가가지고 돈을 뜯어냅니다. 그래서 이때 박순천이 일본 유학생, 이것도 유학을 했으니까 이런 기회가 생긴 거지. 일본 유학생 시절에 하숙집 집주인이었던 소마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대요. 소마라는 성을 쓰는 부부. 그 부부가 나카무라, 무슨 야가 무슨 집이란 뜻이거든요. 나카무라야라고 하는 커다란 제과점을 운영했다는 거야. 우리 구한말 다룬 미스터 션샤인 보면, 거기 보면 프랑스 제과점 나오잖아요. 파리바게뜨 흉내낸 파리바게뜨 그거 받아갖고 만든 제과점, 유명한 서양 제과점을 운영하는 나카무라야가 있었다는 거야. 거기에 주인이 소마 부부를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카무라야의 서울 분점을 내려고 한다. 그래서 서울 분점을 내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여학교를 운영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부부를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성 교육을 위해서 나카무라야의 서울 분점을 내서 우리가 운영을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돈을 좀 투자를 해줘라. 라고 하면서 거금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박수천이 속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할 그 당시 돈 한 5천 원 정도면, 아까 한 달 월급이 24원, 12원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5천 원 정도면 되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친구인 황순덕 여사는 더 배포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2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네 배를 뻥튀기 해가지고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소모부가 2만 원을 안 주고 선뜻 만 원을 줬다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 돈으로 결국에는 지금 어디냐? 강북 삼성병원. 우리가 맨날 광화문 클리크에서 모임할 때 옆에 보면 강북 삼성병원 지금 있잖아요. 거기가 경교장 있는 그 지역이죠. 김구 선생 암살 대신 거기. 강북 삼성병원 옆에 조선 왕실의 마지막 왕족 중에 하나인 이호공이라고 얼굴 되게 잘생긴 왕자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어 왕자. 근데 히로시마 원폭으로 돌아가신, 안타깝게도 이후공이 살았던 집이 있었대요. 근데 그 집이 거의 황폐화되듯이 버려져 있었는데, 그 집을 헐값에 사들여가지고 그 집을 개조해서 거기에서 학교 설립을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경성가정여숙. 숙자가 들어가면 기숙사 학교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애들을 학교에 통학시킨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다 기숙사 생활을 하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애들을 받아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가르치는 그런 경성가정여숙이라고 하는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평생의 꿈을 친구들하고 이제 일본까지 가서 투자를 받아갖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삼총사 중에 황신덕이란 분은 이 경성여숙의 교장이 되고, 박승호라는 분은 교사가 되고, 박승호는 아마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박순천은 독립운동을 했다가 징역을 받은 경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 전력 때문에 교사 허가는 못 받고, 교사는 자격증 취득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부교장, 부교장이 결국 학교 운영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운영을 책임지니까 결국 뭐예요? 월급을 줘야 되는, 학교의 어떤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자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독립운동가 딸들 40명 정도를, 독립운동가 딸이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 무료로 다 받아준 거지. 40명 정도를 받아서 교육을 시작했는데, 어쨌든 교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가르치려면 애들한테는 돈을 안 받고 교사들한테 월급은 줘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거금이 월 60만 원 정도를 매달 마련해야 되는 임무가 박순천한테 이제 왔다. 그래서 이 박순천은 나중에 이제 정치하는 과정에 나오지만 끊임없이 돈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해요. 정치자금 마련하는 것도 그렇고, 여성으로서 이 경영을 담당하다 보니까 결국 이 매달 60원을 마련해 갖고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봉급 지급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갖고, 어느 날은 이제 자고 있는 칠남매가 집에서 이제 단칸방에서 같이 7명이 오밀조밀 자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쟤들을 어디 잡혀서라도 돈을 구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자기 애들을 저당 잡혀서 돈을 어떻게 좀 구해올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경성여숙이라고 하는 이 학교를, 독립운동가 자녀들 40명을 기르는 이 여숙을 기르는데 정말 이렇게 자기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의무로 생각을 하고 숙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고민을 했다, 노력을 했다라는,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죠. 이 작은 문제, 이 돈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정치를 할 때에도 계속 따라다니고 정계 은퇴할 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하시죠. 어쨌든 이렇게 경성여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박순천 인생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친일 경력도 바로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그 친일 경력이 왜 생겼겠어요? 1930년대 말에 중일 전쟁에 의해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본격적인 총력전 체제로 이제 총동원 체제로 조선의 모든 이제 이렇게 물자와 인력을 다 싹싹 끌어갖고 전쟁에 동원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40년대 들어오면 펼쳐지게 되고 당연히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위안부로 끌고 가고 나중에 정신대로 끌고 가고 강제 차출에 막 나서게 됩니다. 처음에 이 위안부라는 건 알다시피 이제 이게 군에 가서 이제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일본의 화류계, 일본은 이제 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일본의 화류계 여성 중심으로 지원을 받아갖고 일종의 취업 개념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워낙 강제 징용대 숫자가 많아지고 병력이 많아지고 이게 그 위안부를 요구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하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들로는 수요가 충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조선 여성들까지 강제 납치하듯이 데려가는 거죠. 물론 이제 조선에도 일종의 기생이나 그런 화류계 여성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직업적으로 간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여명의 눈동자 보면 그런 케이스도 나오죠. 일본에서 오신 기생 출신들도 그 위안부로 같이 나오는데, 조선 여성들은 솔직히 이게 그런 건 줄 알았으면 누가 갔겠어요. 그 당시 유교가 기본적인 그 베이스인데, 거기서 이게 가가지고 이렇게 노동자라고 생각했으면 누가 자원해서 그걸 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라고 얘기 안 하고, 일종의 이게 취업이다, 해외 취업이다. 거기 가서 무슨 공장에서 일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왜냐면 그 당시 워낙 먹고 살기가 힘들고 집안에서 입이라도 하나 덜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그 젊은 딸들을 이게 해외 취업이라는 식으로 속여가지고 브로커들이 속여가지고 억지로 끌고 갔고 또 취업하는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성노동자가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 보면 앞부분에 뭐 주인공 최시라 씨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연수 씨 뭐 이런 배우들이 그런 역할로 다 나오죠. 그거 보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안부 정신대로 막 이렇게 그 조선 여성들을 동원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이름 좀 있는 여성계에서 활동 좀 한다는 인사들도 다 싹싹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일본의 전쟁 동원에 촉구하는 그러니까 정신대나 위안부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나이가 40 넘은 뭐 이제 이렇게 중년 여성들이니까 이분들이 직접 끌려가진 않지만 젊은 여성들한테 위안부나 정신대로 가라고 권유하는 권장하는 그런 어떤 그런 각종 집회의 연사로 이제 끌려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연사로 안 나가면 당연히 못해요. 그럼 탄압이 들어오겠죠. 너네 학교 폐교시키겠다. 너네 학교 없애버리겠다. 이런 이제 압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 강요당해갖고 친일 강연을 했던 이제 뭐 징용 가라는 식으로 강연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동아일보와 보성전문 나중에 고려대를 운영하고 있던 인촌 김성수 그리고 그 당시 보성전문의 교수였던 설산 장덕수 이런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가들인데 사실 요때 친일에 이렇게 얼룩이 묻게 되죠. 요 강연 같은 걸 나서 갖고 하게 돼서 그리고 사실 박순천도 이때 이런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 평생의 어떤 독립운동과 민족 농촌 계몽운동과 또 여성 교육운동에 그 헌신을 하던 박순천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어떤 경력에 아주 커다란 오점이 남기게 되는 거죠. 그 박순천도 이 다른 여성 교육운동가들하고 같이 이 조선 임전 보국단이라고 하는 이 결전 부인 대회, 그러니까 이제 결전을 촉구하는 이제 여성 대회죠. 거기에 연사로 이제 나서게 되고 이게 1942년 이 태평양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던 때죠. 당시 기록을 보면 한 두 번 정도 방송 강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사에 나가서 강연을 했고 그게 녹음이 돼가지고 방송 라디오로도 송출이 되고 뭐 그런 모양이에요. 두 번 정도 강연을 한 걸로 나오는데 1941년 12월 24일자 당시 기사를 보면 제목이 국방가정이야. 단순하게 국방가정. 그 내용은 뭐 여성이 가정에서 역할을 뭐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냥 원론적인 여성으로서의 약간 좀 가부장적인 역할을 가정에서 역할을 강조하는 뭐 그런 얘기였다고 해요. 뭐 당연히 일제가 다 검열을 할 테니까 뭐 그 정도가 이제 최대치였겠죠. 그 정도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었겠지. 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일제에 협력하긴 한 겁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1942년 1월 24일 아침 7시 30분에는 방송으로 천황 뉴스를 듣고 전황 뉴스를 듣고라는 제목으로 라디오 방송 연설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942년이면 막 전쟁이 일본이 땐 잘 나가던 때죠. 막 이기고 막 이럴 때니까 그런 걸 듣고 나서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논평을 하고 뭐 그랬겠죠. 뭐 일본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나가서 뭐 여성으로서 돕자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 두 건의 그 연설, 이 두 건의 방송이 박순천의 친일 활동으로 기록이 돼 있고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거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박순천이 나중에 독립기념관장, 초대 독립기념관장에 위촉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이게 이슈가 되면서 결국에는 사퇴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야당의 거목이 된 친일 여성 박순천이라는 제목으로 사후인 1992년쯤에 뉴스메이커라는 그 당시 주간지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신문 기사로 이게 소개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저런 시비에 나중에 이게 이슈가 되면서 계속 오르게 됩니다. 사실 본인 자신은 이런 친일 경력에 대해서 한참 야당 정치인으로 정치하던 시절에는 언급한 적은 없어요. 본인도 뭐 숨기고 싶었겠지. 뭐 인생의 흑역사니까. 언급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 당시의 회고록을 보면 그래도 마지막까지 박수천은 궁성요배라고 해서 그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거. 궁성을 이렇게 천황이 있는 일본 쪽을 향해서 뭐 참배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끝까지 하지 않았고 창씨개명도 아까 그 고령에 있을 때도 창씨개명 압박이 엄청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웬만하면 뭐 이광수도 그렇고 다 창씨개명 하던 시절인데 끝까지 또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 어쨌든 박순천이라는 이름을 계속 지켰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일제에 대해서 내심으로는 저항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3.1운동에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까지 조사하고 뭐 그리고 이제 그 개국 개몽 운동을 쭉 해온 사람이니까 당연히 마음속에는 일제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당시 춘원 이광수라든가 그런 국내에 남아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아주 적극적인 치일로 변절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렇게 일본인이 되자라고 막 기사도 쓰고 뭐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다녔고 그리고 같은 여성 운동가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화여대를 만든 김환란이나 모윤숙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연설은 제목 자체가 달라요. 뭐냐면 제목 자체가 연설 제목이 여성의 무장, 여자들도 무장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여성도 전사다. 뭐 이런 제목으로 연설들을 해요. 이분들은. 근데 박순천 대사는 국방가정 뭐 이랬잖아요. 뭐 전황 뉴스를 듣고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톤이 달라. 이런 분들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과는 좀 뭔가 좀 약간 궤가 다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친일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굉장히 소극적인 수준에서 어쩔 수 없이 협력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왜 그랬겠어요? 이걸 안 하면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노력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 딸 40명이나 키우고 있는 그 경성 여자, 경성 여수. 그거 뭐 당연히 폐교시키고 그 애들 다 뿔뿔이 또 거리로, 왜냐면 여숙이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는 거잖아. 근데 걔들 다 내보내고 다 거리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박순천의 일제말 행보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이거는 뭐 당시를 살지 않았던 우리로서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마도 정치하면서 이 부분이 근데 그래도 박순천이 나중에 이제 정치 그만두고 정계 은퇴한 다음에 이게 이슈가 된 거고 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이게 전혀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야 이게 기사가 나오고 뭐 이제 그 완전히 은퇴한 다음에나 좀 이슈가 됐던 걸 보면 아마 당시에 이 정도 친일을 왜냐면 그거 다 모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정치했던 사람들은 일제시대를 다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순천이 그렇게 했다라는 걸 아마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야당 대표도 하고 이럴 때 그걸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건 그 당시에 그 정도 친일은 그렇게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 마치 인천 김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인천 김성수 이승만 정부 시절에 부통령도 하고 야당 민주당을 만드는 민주당이 사실상 그 이렇게 설립자가 되잖아요. 해공과 함께. 근데 그렇다고 그 당시에 인천한테 친일파라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국내에서 그리고 다시 반민특위도 있었지만 반민특위에서 박순천 세웠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 아주 악질적인 친일파였던 사람들은 다 뭐 이광수도 그렇고 최린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반민특위가 다 잡아가가지고 막 유죄 때리고 그랬는데 박순천 데려가서 그 재판에 세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는 조선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정도의 어떤 공감대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그냥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국내에 있으면서 친일을 안 한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 사실은 나중에 2대 대통령이 되는 그리고 또 박순천하고 민주당 야당 안에서 라이벌 역할을 했던 윤보선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윤보선 대통령은 친일을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은 영국 유학 그 상해 임시정부에 잠깐 몸담았다가 영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따갖고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국동 집안에서 칩거합니다. 십몇 년간을. 그러니까 아무 활동을 안 해. 학교도 안 세우고 아무 활동도 안 하니까 친일할 일도 없었던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왜냐면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윤보선은 지금도 가보면 그 집이 진짜 대궐처럼 으리으리하게 넓어요. 그 집이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었고 애 학교도 안 만들고 애들도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얽힐 일이 없으니까 자기 친일 안 하고 조용히 그냥 생활만 보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해방되고 나니까 내가 그래도 상해 임시정부 출신이야 이러면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처럼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일종의 여유가 아니었나 윤보선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던 이 박순천으로서는 해방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그냥 너 해방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라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랬던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몽양 여운형이 있죠. 국내에 있으면서 친일 시비에 크게 휘말리지 않았던 거 몽양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몽양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몽양도 사실은 그 친일 그 기록이 있긴 있습니다. 그 기자가 왜곡해가지고 썼다고는 하지만 전향서 썼다는 건 기록도 있고 그래서 몽양도 완전히 기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몽양은 독립동맹을 만들어 건국동맹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준비했다는 기록이 또 다른 기록이 있고 해방 이후의 행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워낙 그리고 기존의 명성이 큰 인물이었고 그래서 그거 갖고 문제 삼지 않는 거죠 아무도. 어쨌든 그리고 또 몽양은 워낙 거물이고 일본 총독부하고도 잘 알고 일본에 있는 주요 정치인들하고도 소통하는 명사여서 이제 그런 일제가 여러 가지 회유를 했지만 잘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갔죠. 어쨌든 이런 박순천의 친일 이력이라는 건 독립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 그리고 민주화 투쟁가였던 박순천 경력에서 그야말로 오게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역시 역사와 후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총평을 해보자면 여기까지 독립운동가로서 박순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박순천은 일제시대 여성운동의 초기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3.1운동에 이어서 농촌계몽운동, 그리고 여성교육운동으로까지 대표적인 민족 실력 양성운동을 했던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페미니스트라고도 당연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페미니스트의 계보를 공부해보면 초기에는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그러니까 리버럴 페미니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와 어떤 그 남녀 차별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있다가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이른바 이제 공산주의적 페미니스트가 생겨나고 나중에 그 프랑스 68혁명, 20세기 들어와서 68혁명 이후에는 아주 근본주의적인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는 게 생겨나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 세 단계로 페미니즘이 발전을 하는데 박순천은 아주 전형적인 제도적 차별 시정에 중점을 둔 대표적인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버럴 페미니스트이자 민족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박순천의 여성운동은 주로 여성 교육을 통한 문맹 퇴치, 그리고 각 분야의 여성 인재 진출, 인재 양성, 여기에 맞춰져 있었고, 그래서 박순천이 해방 이후에 제도를, 조선이라는 대한민국 건국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를 셋업하는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은 어쩌면 이런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치에 뛰어들고, 재헌의회 선거부터 출마하죠. 물론 재헌의회 때는 낙선을 하지만, 이런 거는 어떤 그 여성운동가로서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적극적인 친일을 했던 여성운동가들이 또 있죠. 김활란이라든가 모윤숙이라든가 또 이승만 정권에 착 달라붙어갖고 프란체스카 여사의 그 통역을 했던 박마리아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탐했던 그 이기붕의 부인이었던 박마리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권력에 달라붙어서 이승만에 어떤 충성하는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박순천은 어쨌든 나중에 이승만하고도 갈라서 야당의 길을 가게 되니까 어쨌든 자기 나름의 원칙에 따라서 당대 권력자들과 또 협력할 땐 협력하고 비판할 때 비판하는 그런 어떤 반항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는 이후에 또 건준과 인민공화국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승만과의 관계 나중에 또 박정희나 윤보선 같은 당대 권력자들 남성 권력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갑니까? 어떻게 갈등과 협력을 했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방 이후에 건국 그리고 1950년대 박순천이 본격적으로 국회의원이 돼서 활동하는 그런 과정은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어떤 프린스였던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과 이승만 대통령과의 협력과 갈등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2강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